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요즘엔 제가 계속해서 음모론 혹은 미스테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뤘는데요. 이것들을 종지부 찍어줄 마지막 시리즈,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 총 2부작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버뮤다 삼각지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드물 정도로 이미 굉장히 유명하죠. 수많은 배들과 비행기들이 원인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이해가 쉽도록 한글로 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플로리다의 해협에 있는 마이애미와 푸에르토리코, 영국령 버뮤다 제도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말해요. 이 지역에서 과거 지난 500년간부터 현재까지 이유도 없이 많은 비행기와 선박 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며, 그 실종 건수는 수백 건에 다다르지만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미스테리 실종 사건 구역으로 기록되어 왔어요. 그 원인으로 추측하는 것으론 외계인 납치설, 아틀란티스 제국에 가라앉은 무기, 4차원의 통로, 자기장의 이상 등등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다 밑에 메탄 하이브리드의 분출로 실종된다는 설도 나온다고 해요. 이곳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해서 1973년부터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도 실리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곳에 대한 인식이 생긴 지는 불과 400여 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릴 사건은 바로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이에요. 1861년 노바스코시아의 스펜서 섬에서 건조된, 즉 배가 제작된 아마존호는 이후 1867년 메리 셀레스트호로 이름을 바꾼 두 개의 마스트란 선체의 중심선상의 갑판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으로서, 이 사진에 보이시죠? 수직으로 세운 기둥으로서 선박의 크기는 길이 103피트, 폭 25피트, 288톤급에 다다르는 대형 선박이었다고 해요. 이 메리 셀레스트호가 1872년 11월 5일 알코올 원액을 싣고 미국의 이스트리버 항에서 출발해 이탈리아의 제노바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한 달 후인 12월 5일 지브롤터 서쪽 950km 지점의 아조레스 제도 부근에서 데이그라시오의 선장 무어하우스에 의해 돛이 펼쳐진 채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항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어요. 곧이어 메리 셀레스트호에 가까이 접근한 무어하우스는 보트에서 내려 2등 항해사와 2명의 성원을 대동한 채 선박에 올라가 이후 100년이 넘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예상과 달리 항해를 하는 데에는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던 배는 7명의 승무원과 그들의 선장인 브릭스의 처와 2살의 딸을 포함한 총 10명의 사람, 혹은 일각에서 9명의 승무원을 포함한 11명이었다고도 해요. 이 선박을 발견한 사람들의 진술로 의하면 일하던 대원들이 마치 황급히 어디론가 떠난 것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었으며, 발견된 항해 일지를 뒤져봐도
발견 전날인 12월 4일까지만 기재된 일지에선 특별히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선원실에는 선원들의 옷장에 잘 건조된 의복들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그 옆에 면도칼들은 녹슬지 않았고 더욱 기이한 것은 조리실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 들어있는 냄비들이 불이 꺼진 채 난로 위에 얹혀 있었고 선장실의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아침 식사에는 온전한 상태의 오르밀과 나이프로 깔끔하게 잘려진 삶은 달걀, 선내 테이블 위에 아직도 김이 남아있는 맛이 담한 커피와 빵과 버터, 베이컨 등이 마치 조금 전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이 선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배의 금고에는 보석과 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식량과 식수는 물론 구명대와 구명보트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손상 없이 제자리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불과 몇 분 전만까지만 해도 항해 중이던 메리 셀레스토호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어디론가 빨려 들어간 것처럼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후 12월 11일에 열린 해사 법정에서는 영국 측의 수사진들이 한 선실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있는 단검을 근거로 술에 만땅만취한 승무원들이 선장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배로 옮겨 타고 도망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지만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당시 배에 적화된 알코올의 원액은 단순한 그냥 알코올일 뿐이었고 이를 마실 시에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승무원 모두가 잘 알고 있을 사실이라며 반박했고 반란 후 도망쳤다면 어째서 아무런 귀중품도 훔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사유물들마저 내버려 둔 채로 도망친 것인지를 도무지 인간의 견해에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 메리 셀레스토호의 선장이었던 벤자민 브릭스라고 합니다. 자, 결국 거대한 문어나 어떠한 괴물이 선박에는 조금도 손상을 주지 않고 오로지 승무원들만을 탈취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에서 항해 도중 바닥 밑바닥에서 새로 솟아오른 신비스러운 섬에 상륙했다가 섬과 함께 대서양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는 추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이 난무하던 메리 셀레스토호 사건은 1873년 해사 법정에 의해 원인 불명의 해난 사고로 결론 지어지며 데이그라시오의 소유자에게 메리 셀레스토호의 선체와 화물 가격의 5분의 1을 구조료로 지급하고 메리 셀레스토호는 본래 소유자에게 반환되어 소유자에 의해 즉시 처분되기에 이르렀다고 해요. 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1882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포츠머스 교회의 사우스시에 개원한 병원의 환자가 한 명도 없자 이를 소재로 소설을 쓴 23살의 한 청년에 의해 유명해지게 됐다고 해요. 청년은 코닐이라는 잡지에 제이 하버쿡 잽슨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메리 셀레스토호의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을 발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사실로 믿어 백인을 증오하던 흑인들이 배를 탈취한 것이라고 소문이 점점 널리 퍼졌고 실제 메리 셀레스트 사건을 조사했던 솔리 플루드가 이러한 실제 사건을 소설로 바꿔버린 제이 하버쿡은 사기꾼이라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과 사건들은 오히려 이 청년의 몸값을 올려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는 곧 그의 원고료는 10배 이상이 인상되었으며 이후 그는 작가의 길로 들어서 추리소설의 대부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 청년이 바로
홈즈의 아버지이자 추리소설의 대부 아서 코난 도일이에요. 재밌죠? 그리고 한편 메리 셀레스토와 사건은 1913년 런던의 스트랜드 매거진의 햄프스테트에 있는 학교 직원인 아벨 포스티크가 서둘러 미국을 떠나야 했던 자신이 메리 셀레스트 호의 선장인 브릭스 선장과의 친분으로 몰래 배에 탄 비밀 승객이었으며 항해 도중 브릭스가 사람이 옷을 입은 채 얼마나 헤엄을 잘 칠 수 있느냐로 항해사와 논쟁을 벌인 후 바다로 뛰어들어 배의 주변을 헤엄치기 시작하자 2명의 승무원이 그를 뒤따랐고 그 순간 나타난 상어떼들에 의해 습격을 당해 비명을 지르던 소리에 놀란 선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브릭스가 자신의 딸을 위해 목수를 시켜 만든 어린이용 갑판으로 몰리게 되면서 그 중량을 버티지 못하고 갑판이 붕괴하여 모든 사람이 바다에 빠져 상어밥이 되었고 아벨 포스티그 사진은 다행히 부서진 갑판의 파편에 매달린 채 표류하다가 며칠 후 아프리카 서북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실리며 새로운 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때 당시 이러한 주장이 실렸다던 스트랜드 매거진이에요. 자, 물론 이러한 주장은 당시 빠르게 항해 중이었던 메리 셀레스트 호의 주변을 사람이 헤엄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보다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을 만큼 메리 셀레스트 호의 실종 사건은 미스테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자,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버뮤다 삼각지대 하면 대표적인 실종 사건으로 1945년에 발생한 제19중대 실종 사건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전설의 시작 제19편대 플라이트 19 실종사건.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비행기가 그 당시 실제로 실종된 비행기와 같은 기종이라고 해요. 하늘의 메리 셀레스트로 사건이라고 불린 이 제19편대 플라이트 19 실종사건은 1945년 12월 5일날 시행된 비행훈련 중 일어난 일로 이날 비행은 미국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해군기지에서 동쪽으로 160마일, 북쪽으로 40마일을 해양 순찰한 후에 남서쪽으로 침로를 바꿔 기지로 돌아오는 일상적인 훈련 중이었다고 해요. 혹은 일각에선 육지가 안 보일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훈련에 쓰인 5기의 비행기는 네이버 그라만 TBM 4명 소형 어벤져 뇌격이었으며 비행기마다 1000마일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연료와 편대장 찰스 테일러 중위를 비롯해 모두가 베테랑으로 이루어진 편대의 시후도 맑은 날씨에 플로리다주에서 훌륭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훈련이었다고 해요. 이날 오후 2시에 이륙을 개시해 5기 모두 하늘로 떠오른 편대는 치킨해안에선 패션을 목표로 표적 훈련을 할 예정이었으며 출발로부터 2시간 후면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귀환할 것으로 보이던 이 제19편대는 갑자기 3시 15분 편대장 찰스 테일러 중위로부터 다급한 통신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후 3시 15분 편대장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가 항로를 이탈한 것 같다. 우리는 항로 코스에서 벗어난 듯하다. 육지가 안 보인다. 반복한다. 육지가 전혀 안 보인다. 관제탑. 현재 위치는? 편대장. 위치를 알 수 없다. 어디를 날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관제탑. 곧바로 서쪽으로 향하라. 편대장. 어느 쪽이 서쪽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엉망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생소해 보인다. 전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바다의 모양도 평상시와 다르다. 그리곤 오후 3시 30분. 편대장. 나치판 2개가 모두 고장났다. 기지를 찾고 있다. 플로리다의 작은 섬들 상공인 것 같은데 어느 근처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금방 조그만 섬 위를 지나쳤다. 육지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후 3시 45분. 편대장. 우리는 흰색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기괴하며 바다가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우리를 찾으려고 오지 마라.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통신이 끊기자마자 바로 구조팀이 구성되어 19시 30분 13명의 승무원을 태운 마틴 마리나형 구조 비행기가 넘버 13-2에 가 최후 통신이 있었던 곳으로 향했지만 오히려 20시 30분 그들은 정규 보고도 없이 또다시 아무런 단서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총 6기의 비행기와 27명의 대원들이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300여 대의 항공기, 4척의 구축함, 잠수함, 18척의 해안 경비정, 조사정, 구조정, 민간기, 요트, 보트 등 수백 척이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4,100시간 동안 100만 제곱킬로미터를 구석구석 수색하여 바다와 하늘에서 동시에 전개된 버뮤다 삼각지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대규모적인 탐색 작업이 시행되었지만 사라진 비행기와 파일럿들은 물론 잔해와 구명대 그리고 기름의 흔적조차도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이 사건은 화창한 날의 해군 항공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조난으로 알려지며 불가사의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어요. 한편 그 당시 조사위원 중 한 사람은 그들은 마치 화성으로 날아가 버린 듯 완전히 사라졌다 라는 발언과 사고 당시부터 이 사건을 추적했던 아트포트 기자가 1974년 나의 뒤를 따르지 말라. 저놈들은 우주에서 온 것 같다. 라는 편대장 테일러 중위의 통신 내용을 폭로하며 버뮤다 삼각지대의 실종 사건들은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는 괴담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를 찾으러 오지 마라 까지만 공개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폭로한 사실로는 저놈들은 우주에서 온 것 같다 라는 말이 뒤에 더 있었던 거죠. 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또 버뮤다 삼각지대를 조사하면서 어제 제가 방송한 51구역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건들이 사실이라면 어제 말한 51구역에서 말했던 미국 정부와 외계인들과의 조약에서 나왔던 생체 실험에 대한 부분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제 제가 방송했었던 혹시나 이 두 가지가 연관되고 사실이라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실종 사건들은 혹시 외계인들의 생체 실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건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그 밖의 사건으로는 실종되거나 사라진 사건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 밖에도 1800년 로절리오 홀로 남겨진 채 발견이 되었답니다. 1880년 애틀랜타호 선원 290명 전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1881년 엘렌 오스티노 홀로 남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하고 1902년 프레이어호 1902년 10월 쿠바의 만자니조에서 출항해 실종되어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를 향하던 이 독일의 범선은
멕시코 마사틀란 부근에서 승무원들 없이 범선만이 발견되었어요. 예, 보리님 잘 자요. 1909년 조슈아 슬로거모 모든 선원이 증발했다고요. 1918년 사이클로프스 그 호는 해군의 수송선이었는데 해군 사상 최대의 미스터리호로 불리는 실종 사건이라고 해요. 1921년 캐럴 A 디어링호 홀로 남겨진 채 발견되었고 1925년 라이후쿠마루 화물선 소식이 끊겼으며 1925년 고토파쿠시우 화물선 역시 실종되었고 1926년 사다우 코오 버뮤다 삼각 지역의 괴물에게 잡아먹혔다고 전해지고 1932년 존 앤드 메리호라고 스쿠너 홀로 남겨진 채 발견되었고 1940년 라다하나호 바닷속에서 나타난 유령선으로 알려졌고 1940년 글로리아 코리타오 이것 역시 홀로 남겨진 채 발견되었다고요. 1941년 크로테우스호와 네레우스호 그 형제선도 실종되었으며 1944년 루비콘호 화물선 역시 배 안에 강하지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으며 1946년 시티베로 홀로 남겨진 채 발견되었다고요. 그 밖에 1948년 스타타이거 여객기 실종, 1948년 엘 스나이더 조타수가 사라지는 사건, 1948년 DC-3 비행기 실종, 1949년 스타 에어리얼 여객기 스타타이거와 자매기인계 실종, 1950년 센틀로우 화물선 실종, 1953년 요크 트랜스포트 군사수송기 실종, 1954년 슈퍼 컨스텔레이션 미 해군기 실종, 1954년 서전 디스릭스호 해물이래. 죄송해요. 해군 화물선 실종. 해물이래. 1955년 콘네마라 4세호 요트 홀로 남겨진 채 발견. 1956년 해군의 정찰 폭격기 실종. 1958년 레바노크호 요트 실종. 1962년 KB-50 곤군기 실종. 1963년 마린 설표 퀸호 화물선 실종. 1963년 스노포이 낚싯배 실종. 1963년 두 대의 KC-135 공급 급유기 실종. C-119 플라잉 복서 곤군기 실종. 1967년 체스 YC-122번 수송기 실종. 1967년 비치크라프트 보난자 경비행기 실종. 1967년 타이어 아파치 경비행기 실종. 1967년 위체클라프트호 순양함 실종. 1968년 스코비온 원자력 잠수함 실종. 1969년인 테인 마우스 일렉트론 세계일주 요트 홀로 남겨진 채 발견. 1970년 파이퍼 코만기 경비행기 실종. 1971년 엘 칼리브 호 화물선 실종. 1972년 VA 포그호 유조선 실종. 1997년 루스호 요트. 1966년에 7월에 사라진 루스호는 다음해 6월 7일 영국의 국축함에 의해 발견되어 푸에르토 리코토로 인양하던 중 갑자기 루스호의 동력이 꺼지면서 항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무전기도 불통되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2007년 사노하노 미 해군 핵잠수함 9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으나 100여 명의 선원들은 자신이 타고 있던 잠수함이 실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어제 51구역 그 계약에서 그 외계인이 말했던 그 계약 중에 생체 실험을 한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기억을 지운 채 돌려보낸다 라는 말이 뭔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만약 존재한다면 말이죠. 이렇듯 버뮤다 삼각지대의 잦은 미스테리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하였고 후에 미국의 잠자는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과거 그저께 제가 방송했던 아틀란티스의 침몰 지점이 버뮤다 삼각지대인데 아틀란티스인들이 사용했던 수정석을 이용한 동력 설비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간혹 전자적 고장이나 전력 유출 등을 우발하여 해상이나 공중을 항해 중인 배나 비행기 등을 분해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고 해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예언가로 손꼽히는 실비아 브라운은 버뮤다 삼각지대가 지구와 은하계를 연결하는 우주 고속도로이며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지만 인간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 랩틸리언 방송 중에 UFO의 일부를 너희들이 발견을 했지만 너희들은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인간에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외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우주를 향한 차원의 문이라는 주장과 시공간을 다루는 문이라는 주장, 그리고 심해 괴물설, 심해 기지의 외계인들이 지구를 정찰하거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지구인들을 납치한다는 주장, UFO의 음극선이 진공기를 만들어 항공기를 그 안으로 빨아들여 분해한다는 주장까지. 실로 다양한 추측과 관심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버뮤다 삼각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예언가로 손꼽히는 에드가 케이시와 실비아 브라운은 그들의 발언은 이상한 옴니버스, 밝혀진 거짓, 초능력자들 4부에서 그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 버뮤다 삼각지대는 마의 삼각지대로 불릴 정도로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해역은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또한 현대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실종 사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려는 노력도 이어졌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 바로 지구 자기장 변화설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기장은 20년에서 2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자기적인 지진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설이에요. 지구 자기장은 지구 중심부에 존재하는 액체와 비슷한 상태의 물질, 즉 철과 니켈 등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자기장이 불안정한 지역이어서 자기적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주위를 지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자기적인 지진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럴듯한 가설이었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연도에 따라 말하면 20년에서 25년 주기가 아니라 거의 매해년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20년에서 25년을 주기로 한다고 하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또한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 버뮤다 사건의 주범이 심해저의 메탄층이라는 의견도 등장했어요. 1998년 지구의 구조와 진화를 밝혀내기 위해 전세계 과학자들과 연구기관이 모여 심해 굴착 계획 ODP 사업에 착수했는데 이때 버뮤다 심해저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사업에 참가했던 미국 석유화학 회사 엑슨모빌의 리처드 맥클러 박사는 이 지역의 하이드레이트 층이 갑자기 붕괴된다면 가스가 포함된 저밀도의 진흙이 분출되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오늘날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천연가스 에너지원으로 심해저의 저온과 고압 상태의 메탄가스가 물과 결합을 해 형성된 얼음 모양의 고체 결정이라고 해요. 그에 이어 2001년 미국 해군대학원의 브루스 디나르도 교수도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해요. 디나르도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물속에 많은 기포가 생기면 물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 위에 떠있던 물체가 갑자기 가라앉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때 타이밍에 푸린과 멀로기님이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연구팀은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4리터 유리비커에 물을 채우고 다 바닥에서 공기를 다양한 속도로 뿜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물 위에 물과 공기를 채운 금속공을 떨어뜨려 그 금속공이 얼마나 쉽게 가라앉는지를 살펴봤어요. 이 금속공은 떠오르는 기포가 없을 때는 물 위에 겨우 떠있지만 기포를 뿜어주자 곧 가라앉는다는 것이었죠. 이 결과로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가 메탄가스 기포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진 못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연구는 계속되었고 드디어 2010년 8월 호주 멜버른에 있는 모네시 대학의 조세프 모니건 교수가 미국 물리학 저널에 버뮤다 삼각지대의 선박 항공기 실종 원인은 메탄가스로 인한 자연현상 때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모니건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어요. 해저에 갈라진 틈에서 거대한 메탄 거품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면 수면으로 상승하면서 사방으로 팽창하는 거대한 메탄 거품이 발생할 것이다. 그 어떠한 선박이라도 이 메탄 거품에 붙잡히면 즉시 부력을 잃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선박이 바다에 떠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배들이 이제 떠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선박의 무게보다 물에 뜨려는 힘인 부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메탄 거품에 의해 부력을 잃게 된다면 선박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침몰하게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 선박은 배들은 그렇다 치고 하늘에 떠있는 항공기 실종 사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만약 거품의 크기와 밀도가 충분히 크다면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해 하늘에 떠있는 항공기를 순식간에 덮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이때 항공기 엔진에 불이 붙어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왜인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수색을 했는데 기름띠라든지 파편의 잔에 추락을 했으면은 기름이 새서 그게 바다에 뜬다거나 파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며. 그렇다면 이 메탄 거품은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메탄 거품의 발생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선박이나 항공기가 실종되는 원인은 밝혔지만 메탄 거품의 발생 시기나 빈도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까지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고 해요. 네, 얼굴님 안녕히 가세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사건들과 교수들의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실종 사건들과 그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크고 유명한 사건인 두 사건, 앞서 말씀드렸던 메리 셀레스토호 사건과 제19비행 편대 실종 사건인데요. 하지만 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와는 전혀 다르고 저것들은 속설일 뿐 실제 내용과는 다르다며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건들 자체가 미스터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젠 힘을 싣고 있다고 해요. 또한 저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진실과 앞서 제가 연도에 따라 발생한 버뮤다 지역의 사건들을 쭈루룩 읽어드렸잖아요. 몇 년도에 무슨 사건, 몇 년도에 누가 실종, 뭐가 실종, 이렇게 읽어드렸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연도별 사건들의 잘못된 사실들에 대해서도 전부 반박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뮤다 전설과 이러한 소문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내용도 있죠. 자, 오늘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일부 이야기는 끝났어요.
자, 다음 방송 때 버뮤다 삼각지대 2부, 즉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